단 40분, 정말 딱 40분 만에 한 거래소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트코인이 말 그대로 허공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사건인데요.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진행 중인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저녁에 그냥 평소처럼 내 계좌를 딱 열어봤는데 거기에 몇 억도 아니고요. 수천억 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황당한 상상 같지만 실제로 695명에게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장부상으로나마 말 그대로 억만장자가 된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60조 원짜리 거대한 실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전말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날 빗썸이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이요. 총량이 무려 62만 개입니다. 당시 시세로 이게 약 60조 원, 4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전 세계에 발행된 비트코인의 거의 3%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그냥 시장을 뒤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소한 실수였다는 겁니다. 빗썸이 원래 이벤트 참여자한테 주려고 했던 건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단위를 원이 아니라 BTC로 잘못 입력해버린 거죠. 순식간에 한 사람당 수십억 원이 보내진 겁니다. 이걸 바로 팻핑거, 그러니까 손가락이 뚱뚱해서 잘못 눌렀다는 식의 오류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이 일어나는 데 걸린 시간 단 40분입니다. 저녁 7시에 실수가 터졌는데 20분이 지나서야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데? 하고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완전히 멈추는데 또 20분이 걸렸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40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직원 한 명의 실수로 60조 원이 오갔다는 게 솔직히 믿기시나요? 사실 이건 개인의 실수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했는지 그 구조적인 결함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장부 거래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마다 실제로 블록체인 위에서 코인이 진짜로 오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은행이 실제 금괴를 창고에서 옮기지 않고 그냥 컴퓨터 장부상 숫자만 바꾸는 것처럼 거래소도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만 바꾸는 거죠. 물론 속도는 엄청 빠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빗썸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은 4만 6천 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시스템은 장부상으로만 그 14배가 넘는 62만 개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그냥 실행해버린 겁니다. 왜냐? 실제 자산이랑 장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장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필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이라서 여러 명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다중 승인 절차도 빠져 있었고요. 심지어 지급 한도 설정조차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방어벽이 하나도 없던 뻥 뚫린 상태였던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다른 거래소랑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요. 빗썸은 하루에 한 번꼴로 잔고를 확인하는 반면에 다른 대형 거래소들은 보통 5분 단위 아니면 아예 실시간으로 잔고를 맞추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60조 원짜리 사고를 막느냐, 못 막느냐를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인 시스템의 구멍은 결국 시장 전체와 아무 상관도 없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끔찍한 혼돈을 안겨줬습니다. 과연 그 대가는 누가 치러야 했을까요? 오지급된 그 유령 코인 중에서 약 1,788개가 시장의 매물로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 빗썸 안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몇 분 만에 9,800만 원에서 8,111만 원으로 무려 17%나 폭락하는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가격이 증발해버린 거죠. 이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는 걸 보고 공포에 질려서 손해를 보며 코인을 던진 거죠. 이 패닉셀로 인한 손실액만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64명은 담보로 맡긴 자산이 강제로 청산당하는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빗썸도 완전히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죠. 패닉셀 투자자에게는 손해액의 10%를 더 얹어서 110%를 보상해주고, 당시 접속했던 모든 이용자에게 2만 원씩 지급하고, 일주일 안 수수료도 면제해주는 등 꽤나 전방위적인 보상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아주 복잡한 법적 다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미로처럼 얽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30억 원어치에 달하는 125개의 비트코인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만약 이걸 받은 사람이 나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면 과연 이게 범죄가 될까요?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먼저 민사,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는 소송에서는 빗썸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법적으로 아무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서 돌려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형사처벌, 즉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에서 암호화폐는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빗썸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는 훨씬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기업의 실수를 넘어서 대한민국 가상자산 규제 시스템 전체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정말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현장 점검 수준이었던 조사가 곧바로 아주 강도 높은 공식 검사로 전환됐고요. 지금도 그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자면서 국회에서 강력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법인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거래소의 은행 같은 금융사 수준의 내부 통제를 강제하고요. 둘째, 시스템 오류가 나면 거래소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책임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셋째, 믿을 만한 외부 기관이 주기적으로 자산을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아주 강력한 규제들이 담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급 의무 확인제, 영어로는 POL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핵심적인 기술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거래소가 고객에게 줘야 할 돈이 실제로 갖고 있는 돈보다 많아지는, 그러니까 이번 빗썸 사태 같은 유령 코인 상태가 되는 걸 기술적으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명확하고도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신뢰라는 건 쌓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그게 무너지는 데는 정말 단 40분이면 충분하다는 것. 과연 이 교훈이 앞으로 우리 가상자산 시장을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게 될까요? 그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